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이다 성격이면 참 좋았겠지만 여태까지의 저는 고구마 답답이 그 자체였습니다. 서운하거나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도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기도 잘했고 그게 현명한 건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전에 어디선가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을 봤는데요. 뭔가 억울한 기분이 계속 든다면 내가 억울할 만한 선택을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억울해질 만한 선택들을 제 스스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분명 속마음은 하기 싫거나 별로일 때도 있지만 상황에 밀려 또는 괜한 싸움 나기 싫어서 그냥 할 때도 많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도 그랬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 나중에 남편이 된 그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남자와 저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는 결혼이 빨리 하고 싶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두었다고, 그래서 결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신혼집이 이미 준비돼 있다고 했거든요. 대출이 좀 있다고는 해도 젊은 사람이 벌써 집까지 마련해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정말 성실하고 야무진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 보통 결혼을 준비할 때 신혼집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미 신혼집으로 쓸 집이 있다고 하니 결혼 준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남자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개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는 그만두고요. 다녔던 회사가 의료 관련 마케팅 회사였는데 자기가 나와서 차려도 잘할 수 있겠더랍니다. 사업 비용 등은 어쩔 거냐고 하니까 남친이 한다는 말이 남친의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 전세금을 빼서 그걸 사업자금으로 보탤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걸 동의했다고 하고요.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사셔? 그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라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눠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통보식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는 게요.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괘씸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싫다는 내색을 못하는 성격인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빼도 박도 못할 때가 되니까 말한 게 아닌가 싶기까지 한 거예요. 마치 결혼 날짜 다 잡아놨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요.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길길이 날뛰고 파혼까지 감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또 드러났어요. 저는 분명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 어려운 어머님이랑 어떻게 같이 살겠나요? 그것도 한창 좋을 신혼기간에요. 분명 머리로는 아니라고 싫다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싫다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앞에서는 그러자고 한 거죠. 결국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어쩌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의 걱정을 아시기라도 하는 듯 먼저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시집살이 그런 건 다 옛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성격인데 나는 그럴 성격도 못 돼.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오히려 며느리 시집살이 더 많다던데. 되려 너나 나 구박하면 안 된다. 라고요.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말하시기에 저도 마음을 좀 놓기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거나 나를 서럽게 만들 그런 분은 아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웬걸 막상 결혼해보니 은근한 시집살이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거든요. 시간이 좀 유동적이긴 해도 어쨌든 저도 제 몫의 돈을 벌고 있고 남편과 맞벌이인 셈인데 어머님은 너무 당연하게 모든 집안일은 제 차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 간단한 집안일, 하다못해 당신이 드신 점심 식사 그릇 정도는 설거지를 해놓으셔도 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 그 어떤 것도요.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고 남편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남편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뭐든지 다 자기가 하려는 것 같고 엉덩이가 가벼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 그 반대였더라고요. 분위기상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제 성격상 그런 분위기에 반기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어머님은 입도 까다로운 편이라서 뭘 드려도 맛있게 만족하며 드시는 법도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끼 대충 때우고 싶을 때도 어머님이 같이 사시니까 밥상을 늘 차려야 했는데요. 음식의 재료 품질을 엄청 따지셨어요. 고기는 한우만 드시고 야채 사오면 유기농 맞느냐고 따지시고요. 과일도 백화점 게 맛있으니 백화점 것만 사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학원 근처에 과일 가게에서 샀는데 어머님이 백화점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면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니 그냥 맞다고 했는데 역시 백화점 게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다른 게 느껴져서 그렇게 사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 형편이 기본적으로 넉넉하고 좋은 편도 아닌데도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씀씀이가 꽤 크신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님이 살아생전엔 돈이 꽤 있었는데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따로 일은 안 하셨고 버는 돈은 없는데 쓰는 돈은 많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집을 팔고 전세로 바꾸신 거라고도 했고요. 물론 그 전세금조차 저희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지만요. 남편의 사업은 잘 됐냐고요? 아니요. 초반에는 본인도 왕성하게 영업을 했고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애초에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월급쟁이로 영업사원 할 때랑 사장일 때랑은 확연히 다른 현실을 몸소 느낀 것 같았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냥 회사 계속 다니지 뭐하러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결혼까지 했던 마당에요. 남편은 말은 사업이지 버는 것은 월급 받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았으니 둘이서 돈을 벌어도 생활비는 꽤 빠듯한 편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이 자기는 집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저보고 몸만 알아 어쩐다 했는데 웬걸 나중에 보니 거의 다 대출이더라고요. 결국 그 대출을 같이 갚아야 했기에 더더욱 빠듯했습니다. 대출금에 생활비에 각종 공과금, 거기에 어머님 용돈까지. 애도 없고 둘이 버는 맞벌이인데도 늘 빠듯하고 돈이 모자라 허덕였죠. 무엇보다 문제는 갈수록 남편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거래처들은 빠르게 떨어져 나갔고 사업은 정점을 찍은 적도 없건만 빠르게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요, 그맘때 돈이 쪼들려서 힘든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는 시집살이 시킬 줄 모른다고 말했던 어머님이 저에게 툭툭 내뱉은 그 말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결혼 전일 때는 당연히 어머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 어머님은 상상 이상으로 불평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비교도 서슴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말끝마다 자기 친구들은 다 돈이 많고 부자라며 자기만 이렇게 구질구질 산다고 투정을 잘 부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곁들이는 소리가 어머님 친구분들의 며느리들은 다들 그렇게 직업이 좋거나 친정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거였죠. 내 친구 형숙이 며느리는 요즘 폭이 드문 효부야. 시어머니 지갑에 그렇게 용돈을 넣어준댄다. 형숙이 걔가 며느리 용돈 때문에 자기 지갑이 마르지를 않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어찌나 얄밉고 속보이던지. 그것뿐인가? 정순이네 며느리는 선물을 그렇게 사온댄다. 백화점 가서 계절마다 옷이며 신발이며 화장품을 그렇게 자주 사와서 준다는데 한 번은 쓰는 화장품을 또 사왔대. 이게 저번에 줘놓고 왜 또 사왔냐니까 깜빡하고 또 사왔다면서 두고두고 다 쓰시라고 그러더랜다. 얼마나 선물을 많이 줬는지 자기가 뭘 줬는지도 까먹을 정도라는 거지. 아이고, 걔네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며느리들을 그렇게 잘 얻었는지. 내가 걔네들보다 못한 게 뭐길래 나는. 아휴, 며느리들 참 잘 얻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 옆에서 하실 때마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톡 까놓고 어머님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집들은 며느리만 잘난 게 아니라 아들도 잘났잖아요 라고요. 어머님이 말하는 그 친구분들 아들들은 변호사에 회계사에 직업들이 다 짱짱합니다. 게다가 그 어머님들도 다 잘 사는 분들이고요. 아들들이 직업도 좋고 시댁도 잘 사니까 당연히 며느리들도 비슷한 수준 아니겠나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본인은 집 한 채 없어서 둘째 아들 집에 얹혀 사시면서 결혼할 때 저한테 옷 한 벌 해준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교하고 저한테 뭘 못 받아서 안달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좀 그런 게 그 잘한다는 며느리들 결국 따로 살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살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저라고 시어머니가 좋고 같이 사는 게 좋아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은 조금도 못 하시는지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저만 보면 다른 며느리들 비교하고 저 깎아내리고 저도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그 집은 아들들도 잘났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에요. 어머님의 비교질에 속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비교하고 속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아서 들어. 그런 식입니다. 듣는 입장에선 기분 나쁘지 안 나빠? 그렇네요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자기 그런 거 다 꿍해 있는 것도 결국 자기 자격지심이야. 그러는 겁니다. 자격지심 좀 느끼라고 옆에서 주구장창 말하는 게 어머님인데요. 남들 한창 깨볶을 때 저는 이게 결혼인가 자괴감에 빠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는데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게다가 돈에도 쪼들리고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게 결혼인가?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벌어서 모았으면 더 잘 모았을 거고 스트레스도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현타가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결정적 사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못 해먹겠다고 뒤집어 엎을 만한 용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불합리하고 지치면서도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횟수로 결혼한 지 3년이 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솔로로 지내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야 두 손 들고 환영했죠. 결혼 생각 없던 노총각 첫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머님을 기쁘게 한 건 아주버님이 결혼한다고 했던 예비 형님네 친정이 잘 산다는 겁니다. 예비 형님 아버지가 사립대 교수고 어머님은 상가 건물을 몇 채 가진 자산가라고 했죠. 첫째 아들이 결혼하는 데다 부자 며느리까지 얻게 되니 우리 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인사했을 때 어머님은 예비 형님이 마음에 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손도 막 쓸고 고맙다, 예쁘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모습에 형님은 좀 불편해했지만요. 가만 보니 예비 형님은 좀 도도하고 새침한 성격 같더군요. 어머님이 옆에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도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네 하며 벽을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죽는 건 저희 어머님 뿐이었던 거죠. 형님이 사과 하나를 집어먹으면 저한테 막 그러세요. 사과 좋아하나 보네. 얘 둘째야, 사과 좀 더 깎아와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많이 먹어. 너무 야이었어. 많이 먹으면 살쪄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아휴, 그러니 부지런도 해라.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해. 나는 관리도 안 하고 탁 풀어져서 사는 여자들 너무 미련하더라.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똑 부러지는 애를 우리 큰아들이 만났는지. 시어머니의 호들갑 속에서도 형님은 별 표정도 대꾸도 없이 어색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자리가 불편했는지 아주버님이 눈치를 채고는 인사드렸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하고 가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그냥 간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 성화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작 음식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간 것이었죠. 솔직히 제가 보기엔 워낙 부잣집 딸로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좀 예의도 없어 보이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여서 별로였는데 어머님은 그저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친정이 부자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아주버님네는 명절이나 생신 정도만 집에 오시고 그 외에는 거의 오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게 되면 그렇게 형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옷차림이 너무 세련됐다며 확실히 좋은 걸 많이 써봐서 그런지 센스가 있다고, 머릿결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도 그러고요. 며느리 칭찬하는 시어머님 좋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칭찬이 아니라 아부 수준이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식사 차려드리고 수발 들어드리는 건 전데 저는 무슨 당연히 부려도 되는 무술이고 형님은 이웃나라 공주님처럼 대하셨으니까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자는 아니셔도 좋으신 분들이고 저도 사랑받으면서 큰 건데 이 집에서 제 존재는 참 하찮아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그저 그랬고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금 사는 집을 팔자면서 대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감당이 안 돼서 집을 내놔야 한다는 게 좀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업을 접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지금 아파트 살기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면서 아빠가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죠.
아빠가 우리 집을 산다고?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말에 아빠가 웃으시며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빠의 통장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엄청 큰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고 저는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았어요. 이게 뭐야, 아빠? 혹시 로또 됐어? 그 말에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주셨다고요. 할아버지가 주셨다니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1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애초에 할아버지를 거의 못 보고 커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할아버지와 아빠는 왕래도 없이 지내신 지 꽤 되었다고 했거든요. 아빠의 진로 문제로 할아버지랑 크게 싸우셨고 그 뒤로 거의 연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했고 아빠가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다고 했어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너무 죄송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두 분은 화해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와 엄마 두 분 다 내내 병원에 자주 가서 찾아뵙고 간호도 하고 잘 지내셨습니다. 그것까진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이 많은 돈을 주셨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아빠 하시는 소리가 할아버지가 시골에 들고 있던 땅이 꽤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게 주셨다네요. 거기 부동산 호재가 있으니 팔라고 하셨고 아빠는 할아버지 말대로 땅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땅값이 오르면서 아주 좋은 값에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통장 안에 든 돈은 그 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자식인 저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현금 말고 지금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평생 고생 많이 하며 사셨는데 뒤늦게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 참 기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저희 아파트를 직접 사서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아빠 명의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집을 팔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장인어른 집이니까 곧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마음 편해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필요한 전세 계약을 해야 했는데 남편이 가족끼리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며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대로 된 전세가 아니라 그냥 아빠 집에서 얹혀 사는 꼴이 되긴 했는데 아빠는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굳이 어머님에게 따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 저와 남편이 살던 집은 아빠 소유였던 셈이었어요. 집을 팔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제사 음식을 전날 다 준비하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 당일 늦게 와서야 절이나 올리고 상 차린 거 좀 치우고 앉아있다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 간다고 아예 안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형님에게 사정이 안 되면 못 올 수도 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직접 가져다 준다고까지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오지 않은 아들내외를 나무라기는커녕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셨냐고요. 명절 안 오는 대신 어머님 여행 가는 돈을 형님이 보태주기로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동남아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하셨고 그 돈을 형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내외가 명절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하신 거죠. 하지만 형님도 웃긴 게 어머님한테는 본인이 다 내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따로 저희 남편한테 말했더라고요. 어머님 여행 가는 거 내는 거니까 반반 하자고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어머님께 생색은 다 내놓고 왜 뒤에서 반반을 하자고 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얄미워서라도 싫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하라고 했는데 또 남편은 엄마 여행 가는 건데 형네에서만 다 내는 게 말이 되냐? 는 거예요. 이럴 때만 효자의 빙의해서요. 돈 버는 것부터 사는 것까지 저희 집하고 형편이 아예 다르고 잘 사는 아주버님 내서 좀 내도 되건만 저희 남편은 그럴 때만 효자가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돈을 보탰습니다. 생색은 형님이 다 냈는데 말이죠. 저는 결국 돈은 돈대로 내고 명절 음식 독박으로 준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한테 형님 칭찬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듣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제 속에선 뭔가가 계속 쌓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다녀오신 어머님이 형님에게 선물을 사왔으니 꼭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그냥 다음에 받겠다고 한 모양인데 그럼에도 꼭 와야 된다고 했고 형님은 저희 집으로 오셨죠. 저보고도 오래요. 제 것도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먼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꺼내신 게 현지에서 파는 비누였습니다. 이게 유명한 비누라면서 현지 여자들이 미용 비누로 쓰는데 얼마나 유명한 건지 아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선물이라고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기껏 선물을 줬는데 반응이 그게 뭐니? 솔직히 잘 쓸 것 같지도 않은 비누 하나에 뭐 얼마나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좀 그랬지만 대강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형님한테도 이걸 드릴 건가? 이거 주려고 오라고 한 거면 형님도 언짢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형님에게는 다른 선물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첫째야, 너는 이거다. 제가 보니 그 상자 밖에는 뜻밖에도 명품 로고가 있는 거예요. 형님은 심드렁하게 그 뚜껑을 열어봤는데 안에는 명품 브랜드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어떠니? 괜찮니? 저 스카프 잘 안 하는데요. 왜? 잘 어울릴 것 같구만. 이거 명품 브랜드 거야. 너 여기 거 좋아하지 않니? 어머님의 말에 형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디 한번 해봐. 다음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속에서 휘몰아치는 걸 느꼈습니다. 여행 비용도 비슷하게 내드렸는데 형님은 명품 브랜드 스카프, 저는 현지에서 파는 비누 하나라니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여태까지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말상대해드린 저한테는 이까지 비누 하나 던져주고 잘 오지도 않고 딱 봐도 시어머님 무시하는 게 보이는 형님한테는 오히려 설설 기면서 가격도 몇십 배 차이 나는 명품 스카프 주고 그때의 제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기분 더럽고 비참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꾹꾹 참고 눌러왔던 게 터진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니, 이왕 사오실 거면 똑같은 거 사오시지. 저는 비누 주고 형님은 스카프라뇨.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도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뭘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알겠다던 제가 기분 나쁘다며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너 이게 돈이 얼마짜린 줄 알고 사달라는 거니? 네? 그럼 형님은 왜 사주셨는데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 왜? 사람한테 어울리는 선물한 거 아니야. 솔직히 네가 이런 게 어울리니? 첫째야, 워낙 들고 다니는 게 다 명품이고 좋은 것들이니까 그런 거고. 아, 너는 아니잖아. 옷 다 동대문이고 보세 아니니. 수준에 맞는 거 주는 거다. 라는데 저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생각이 짧았다. 다음엔 네 것도 똑같은 거 사주마
한마디 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여느 때처럼요. 하지만 수준에 맞는 걸 주네 어쩌네 어머님의 돈 없는 말을 듣는데 저도 폭발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모시고 살고 명절 때 음식 다 하고 용돈까지 드리는 거 형님이 아니라 저예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 그런 걸로 생색내려는 거니?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우리 아들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건데 네가 뭔데 생색이야? 싫으면 도로 내놔. 라면서 비누를 휙 낚아채 가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행 갔을 때 쓴 트렁크에 어머님 짐을 도로 다 넣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제 말에 어머님도 눈이 돌아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뭐? 나가? 야,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나가! 그 말에 제가 코웃음을 쳤죠. 아들 집은 무슨, 여기 저희 아빠 집이거든요? 저게 잠이 덜겠나?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여기가 왜 너네 아빠 집이야? 어머님 아들 사업 쫄딱 망해서 다시 회사 돌아갔잖아요. 대출금 갚을 능력도 없어서 저희 아빠한테 이 집 한 지 꽤 됐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 집 사셨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시던가요. 어머님은 제 집에서 제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셨죠. 저 부처 아니고요. 이런 행동 더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가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안 살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님 짐을 복도에 내놔버렸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형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을 그렇게 내쫓으면 어머님은 어떡하라는 거야? 자기가 언제부터 어머님 걱정했다고 옆에서 주제넘게 훈수두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웃으며 그랬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어머님이 그토록 죽고 못 사는 첫째 며느리랑 첫째 아들 있는 집에 가시면 되는데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요? 뭐? 아니, 갑자기 왜 우리 집 얘기가 나와? 어머님 오갈 때 없어져서 짠하신 것 같은데 저만 며느리 아니고 제 남편만 아들도 아니잖아요. 형님도 똑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한테만 밀어두고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 눈에도 내가 이 집 무수리로 보이나 보죠? 그리고 뜨악하며 쳐다보고 있는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늘 마뜩찬하시고 형님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형님 내서 같이 사시면 되겠네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못 살겠거든요.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너 진짜 미쳤니?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그토록 외로우시면 어머님 아들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덕분에 어머님 아들한테도 정 떨어진 지 오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집 어거지로 사시지 말고 나가주세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님과 형님을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 아닌데 무슨 힘이 생겨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아마 몇 년 동안 참고 참던 게 확 폭발하면서 눈이 돌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님과 형님 둘 다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확 닫아버렸죠. 어머님이 준 그놈의 스카프와 비누도 같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든지 말든지 저는 아랑곳 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러고 한 10분 지나니까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미쳤어? 우리 엄마 쫓아냈다며? 그래, 너 미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너네 엄마가 형님한테는 명품 스카프 주고 나한테는 비누 쪼가리 던져주더라. 사람한테 어울리는 거 주는 거니까 비누 쪼가리에 만족하래. 수준에 맞게 주는 거랜다. 내가 서운해서 한마디 하니까 여기는 당신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라고 나오시더라. 당신 어머님 참 대단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안 참아. 뭐? 너 명품에 한장했냐? 그깟 스카프가 뭐라고? 너 스카프 하지도 않잖아.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포인트조차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도 확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모자라고 뭐가 포인트인지도 모르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그동안 참고 희생하며 살았구나. 확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당장 엄마 집으로 모셔. 안 그러면 우리 이혼이야. 라면서 지가 먼저 이혼 얘기 하더라고요. 좀 전까지 심장이 뛰었는데 희한하게 이혼이라는 말에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해결책이라도 들은 것처럼 말이죠.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지? 제 말에 남편이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좋아, 이혼하자. 말 잘했네. 나 안 그래도 내가 왜 너랑 너네 엄마랑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기분 나빠야 되는 건지, 나만 희생하고 억울해야 하는지 수도 없이 생각했거든. 당신 말 들으니까 머리가 명쾌해지네. 좋아, 이혼해. 이혼이 그렇게 쉬워? 네가 지금 이혼하자며. 아니, 나야. 네가 지금 미친 짓을 벌이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제정신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네 엄마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따졌죠. 결혼 준비할 때 나하고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시어머니하고 합가하자고 했지. 네 마음대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상의도 없이 너 혼자 저질러 놓고 결혼 후에 집안일이며 어머님 시중까지 다 나한테 떠넘겼지. 집 하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것도 결국 우리 아빠한테 팔았잖아. 거기다가 당신 어머님 나 무시하면서 형님하고 비교질이나 해대고. 자 봐봐.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움찔하더니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을 쫓아내느냐고 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만해. 나도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어. 그럼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살 집이 없어졌으니 형님 내서 며칠 지내신 모양인데 형님이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내내 눈치 주고 잔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안 나가면 이혼할 거라고 아주버님께 으름장까지 놓을 정도로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쫓아내는 년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욕하셨고 저는 그것도 싹 녹음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써먹으려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님이 따로 별도 계약 없이 아빠 집에서 임시로 얹혀 사는 거였는데 이제 갈라설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아빠가 집 팔 거라고 했으니 나가줘야 된다고 통보도 했죠. 물론 자식인 저는 남아있어도 되지만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옮긴 회사도 영 별로인데다 살 집도 없어졌는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똥줄이 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되니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 바로 엄마는 져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럼 어쩔 거냐니까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사시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와, 가족 간에 의리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어서 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이 인간은 불리하면 나도 버릴 인간이구나 싶고요. 저는 뭐라고 하든 이혼하겠다고 했고 그 후 남편이 뭐라고 한 건지 어머님까지 전화해서 태도를 받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욕할 땐 언제고 이제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자기가 똑같은 스카프 사주겠다며 싹싹 비시는 거죠. 뭐가 미안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편이 시키니 미안하다고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스카프, 제가 스카프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어머님께 이런 말들 다 필요 없다고, 이미 다 끝났고 무슨 말을 하셔도 무조건 끝이라고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나중에 보니 어머님은 결국 형님네에서도 쫓겨났고 남편은 원룸 하나 겨우 구해서 거기서 어머님하고 둘이서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을 그렇게 퍼부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쩌든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질기디 질긴 이혼 소송을 끝으로 겨우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그렇게 쫓아낸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모진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속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비교질하는 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관계를 처음으로 제 힘으로 끊어냈는데 그건 지금도 너무 잘한 일 같아요. 내가 자꾸 억울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내가 억울한 선택을 자꾸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 말. 그 말처럼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 시원하고 잘한 것 같아요. 후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착하고 미련하다고 무시해도 되고 희생을 강요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비누 하나 던져주고 너는 그만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냈을 때 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던 어머님도 남편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쫓아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도 제 스스로 억울하고 희생하는 기분이 들지 않게 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사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일하느라 한창 바쁘게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누군가를 만나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식을 한 날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텅 비어있는 저희 집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충동적이긴 하지만 난생 처음 소개팅 어플을 깔았습니다. 어플 속에는 참 다양한 남자들이 많더군요. 명품으로 도배한 남자, 온몸에 문신을 자랑하는 남자, 허세 가득한 자기소개, 무의미한 프로필들을 넘기다 그 남자를 보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준수해 보이는 외모, 담백한 자기소개. 저는 그 사람에게 이끌려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게 시작이었고 그 후에도 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사는 지역도 가까웠기에 한번 보자고 했어요. 어플로만 대화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니 긴장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용준이 나왔습니다. 한용준은 삐까뻔쩍한 최신 BMW를 타고 도착했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아는 형과 동업으로 헬스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가 입은 옷과 시계는 누가 봐도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고 여유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남자는 제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도 어플은 별로 안 해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다며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뻥인데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와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는 제가 좋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더라고요. 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느냐 하니까 의외로 저에게서 지적인 부분이 많아서 좋았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랬죠. 야구부였다고. 맞아요. 야구부였다가 부상당하면서 야구는 그만두게 되고 지금은 그때 야구부 친한 선배였던 형이랑 헬스 관련 사업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학창시절 내내 운동만 했어서 그런지 솔직히 말해서 공부도 좀 못하고 머리에 든 것도 많지는 않아요. 에이,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정말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여자분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예진 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대화해보면 교양도 넘치고. 저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대화 좀 해보면 알죠.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서 얼굴만 봐도 대충 견적 나오거든요. 예진 씨는 확실히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은 좀 다른 성격.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좀 다른 성격과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남자에게 더 끌렸거든요. 호탕하고 남자다운 성격, 그러면서도 저를 존중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제가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가방을 다음날 바로 선물하는 등 고가의 선물을 안겨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남자 너무 괜찮다며 성격도 호탕하고 남자답고 여유롭다면서 어떻게 어플로 그렇게 진국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냐 물어볼 정도였죠. 그렇게 그 남자와 8개월 정도 만났을 무렵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뵙자고 했는데 그 남자는 자기 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하셨고 자기는 운동부여서 거의 기숙사에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답니다. 엄마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는 외국에 살고 계시다는데 자식에게 별로 관심도 없다고 했죠. 연락도 거의 없고 그래. 그래서 내 결혼에도 관심 없으실 거고. 그냥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나 한번 드리면 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우리 집은 자기 집처럼 그렇게 가족끼리 돈독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이 좀 슬퍼 보이고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외로웠구나. 내가 자기한테 좋은 가족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야. 그래도 나 괜찮아. 이렇게 잘 컸잖아. 멋지게 성공도 하고 이렇게 예쁘고 잘난 여자랑 결혼도 하고. 맞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 그러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야. 자기도 알지? 나 능력 좋은 거. 그럼 알지. 많은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사업으로 성공하고. 멋져. 맞아. 나 좀 멋진 놈 같아. 하여튼 나는 자기랑 결혼해서 멋들어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그래서 봐둔 집도 있어. 전부터 결혼하면 살고 싶었던 집. 그는 저희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시세를 자랑하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오겠다고 했습니다. 평수도 넓고 주변 인프라도 좋아서 시세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남자의 평소 씀씀이를 봐서는 사업으로 돈을 잘 번다는 건 알았는데 신혼집으로 그런 집까지 턱턱 해올 수 있다니 돈을 그렇게까지 잘 버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에 유난히 큰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 대학교 친구인 선아였어요. 선아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강사이자 원장이었습니다. 선아는 늘 사람들에게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원장님 소리를 듣고 다녔는데 사실상 적자가 심하고 거의 빚으로 운영된다고 늘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여튼 선아가 제 얘기를 듣고는 유난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뭐? 리버 팰리스? 헐, 거기 얼마나 비싼데. 안에 가봤어? 난 거기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가본 적은 없는데. 나는 전에 아는 선배 언니가 거기 살아서 가봤는데 진짜 좋아. 거기 돈 많은 사람들 엄청 많고 주차장 가면 국산차는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정도야? 와, 예진아, 너 진짜 인생 역전했다. 무슨 역전까지. 아니, 솔직히 네가 대기업 다니고 너도 능력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집을 어떻게 살아. 돈이 얼만데. 월급쟁이 백날 벌어봤자 절대 못 가 그런 곳. 그렇긴 하지. 와, 용준 씨 대박이다. 하긴 그때 잠깐 봤을 때도 차도 엄청 비싼 거고 옷차림도 그렇고 돈 엄청 잘 버는구나 싶긴 하더라고. 와, 부럽다. 우리 정수는 언제쯤 잘 되는 거야? 아니, 잘 된 날이 오긴 하는 거야? 선아에게는 5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오정수이고 제가 소개해줬습니다. 정수랑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애초에 선아가 정수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다리 좀 놔달라고 했기에 제가 그 둘을 연결시켜 준 거였죠. 정수는 정말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하고 성격이 정말 좋았죠. 게다가 머리도 똑똑해서 고등학교 때도 늘 전교 5등 안에서 놀던 애고 학교도 좋은 곳을 졸업했습니다. 정수는 졸업 후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AI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아는 정수가 워낙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사업도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수의 사업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자만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고 매출도 적었죠. 그러면서 선아는 정수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남자를 만날 때 능력과 자산이 중요하다고 믿는데 정수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으니 실망이 컸던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 정수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벌어서 그 비싼 신혼집도 해온다는데 정수는 성공할 기미도 안 보이고 뒷바라지 하는 것도 지친다면서요. 솔직히 선아가 딱히 뒷바라지 하는 건 없긴 한데 어쨌든 선아는 정수에 대한 불만이 크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준 입장으로서 선아가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수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성실하고 너밖에 모르고 또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운도 중요하대. 워낙 똑똑하고 야무진 애니까 네가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정수가 멋지게 성공하면 너한테 근사하게 프로포즈 할 거래. 에휴, 됐다 그래. 내가 그놈의 성공 기다리다 내 젊고 예쁜 시절 다 날렸어. 솔직히 정수가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똑똑한 것 같아서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꼭 머리 좋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남친만 봐도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정수는 미래가 안 보여.
괜히 오래 만났나 봐. 솔직히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가. 헤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영양가가 뭐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는 영양가 좋은 남자친구 만났다 이거지? 하면서 막 비꼬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선아가 꼬아드는 것 같아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정수가 참 괜찮은 남자인데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선아를 보며 씁쓸했지만 또 한편으론 선아도 지친 마음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남친 용준 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사업이라서 그렇게 잘 돼? 헬스 관련 사업이라고 안 했나? 나도 운동 사업하고 있잖아. 맞아. 너도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는 거니까 둘이 통하는 게 있겠다. 그럼 다음에 기회 한번 만들어줘. 기회?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넷이서 놀러 갈래? 넷이서? 커플 여행으로.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밌겠네. 그럼 우리 가보자. 내가 계획은 짤게. 그렇게 선아의 주도 아래 4명이서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 남자친구는 가평에 있는 최고급 풀빌라를 예약했어요. 거기 놀러 가자면서요. 그렇게 넷이서 갔는데 선아는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제 남친 차를 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거 최신형이잖아요. 와, 비쌀 텐데. 차 너무 멋져요, 용준 씨. 아, 그런가요? 근데 용준 씨 같아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찌질이 같으면 그냥 그런데. 용준 씨가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잖아요. 얼굴도 훈남이고. 그래서 이런 차가 더 잘 어울려요. 칭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저 마음에 없는 칭찬 안 해요. 다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웃고 장난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성격이 활발해서 잘 친해지나 보다 싶었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빌라에 도착해서는 좀 가관이더라고요. 선아는 자기 남자친구인 정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남자친구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고기나 먹을 걸 접시에 올려주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제 남자친구더러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빠,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엄청 잘 된다고 하던데. 노하우가 뭐예요? 솔직히 저도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사업 운영 노하우 같은 거 있음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질 않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예진이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라면서 웃으며 제 남친 어깨도 때리고 기대고 불편한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좀 불쾌해졌죠. 솔직히 저도 저지만 정수도 무슨 꿔다 놓은 보릿자루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도 좀 그랬죠. 좀 뭐지 싶긴 했지만 애써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볍게 생각하려 했어요. 선아도 그렇고 제 남친도 워낙에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스스럼 없이 친해지나 보다 하고요. 정수도 성격이 둥글둥글 좋다 보니 선아가 그렇게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불편한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문제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그 뒤로 선아와 연락이 잘 안 되었거든요.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정작 다른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나? 왜 그러지? 하던 찰나였습니다. 며칠 뒤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더라고요. 예진아, 선아랑 연락 좀 되니? 정수야. 선아? 아니, 나도 요즘 연락이 잘 안 돼. 근데 무슨 일이야?
나보고 헤어지자는 문자 남기고 연락 두절이야. 뭐라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 자기는 반짝이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대. 자기를 놔주라고 하더라고.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고 센터 찾아갔는데 직원들이 못 만나게 안 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헤어지자는 건진 몰라도 그래도 5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잖아요. 헤어질 때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마음 변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수가 찾아가니 안 만나주면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수는 너무 힘들어했고 저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선아는 제 연락까지 피하며 잠수를 탔어요. 아마 저랑 정수랑 친구 사이니까 제 연락까지 안 받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맘때 진짜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남자친구 한용준 역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던 사랑의 메시지는 끊겼고 제가 보내는 장문의 카톡에는 몇 시간 뒤에야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같은 식으로 피하는 답이었죠. 연락도 안 왔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헤어지자고요. 선아가 정소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한용준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최선아랑 한용준 사이에 뭔가가 있구나. 그 둘이 뭔가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요. 게다가 제 예상대로 최선아와 한용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둘은 커플 여행 갔을 때 눈이 맞았던 겁니다. 선아가 그렇게 한용준에게 치대고 끼를 부리더니 결국 그 둘은 몰래 연락처를 교환한 모양이었고 여행 갔다 와서 만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최선아가 먼저 정수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그 후에 한용준도 저에게 헤어지자고 한 거고요. 기가 막혔고 이 사실을 정수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수도 기함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신감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 폰으로 최선아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런데 최선아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그러더군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미안하지만 용준 오빠랑 나랑 서로한테 그냥 운명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 어쩌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니? 오빠도 사실은 나처럼 화려하고 활발한 여자가 좋대. 사실 너는 좀 답답하고 지루할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 여행지 가서 아주 열심히 꼬시더니 성과가 좋네. 유치하게 비꼬지 마. 내가 언제 열심히 꼬셔. 그냥 오빠랑 나랑 통한 것뿐이야. 너 나한테 미안한 것도 없니? 나도 그렇고 정수한테도 미안한 거 없지? 인연이 끝난 것뿐인데 내가 뭘 미안해야 되는데? 막말로 너랑 용준 오빠 결혼이라도 했어? 아니잖아. 와, 너 이렇게까지 뻔뻔한 인간이었니? 함부로 말하지 마. 한용준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비싼 집 신혼집으로 해온다니까 눈이 돌아가디? 참나, 그렇게 비난하면서 정신승리하면 좀 나아지니? 너 나한테도 그렇지만 정수한테도 이러면 안 돼. 네가 뭔데 그딴 소리야. 네가 오정수 엄마라도 돼? 오정수랑 나랑 그냥 사귀다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것뿐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더 조건 나아 보이는 사람한테 환승한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벤츠가 나타났으면 똥 차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뭐라고? 정수가 왜 똥차야? 걔 똥차야. 사업한답시고 일 버려놓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모르니? 불쌍하면 네가 거두던가. 더 이상 우리 연락하지 말자. 그게 선아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정수와 저는 너무 황당한 이별을 맞이했던 거죠. 정수도 어이없어 하고 저도 그렇고 저희 둘은 전에 잘 가던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한탄을 해야 할지 그 상황이 어이없더라고요. 서로의 연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같은 처지였기에 저희는 서로 위로해주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다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정신승리도 했죠. 그렇게 그맘때 정수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친구였던 서로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같은 상처를 겪으며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었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안타까움 같은 것도 느꼈고 점차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수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연인들에게 차이고 서로 위로해주다가 정수랑 제가 마음이 맞아버렸던 거죠. 선아는 제가 정수와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에게 버려진 것들끼리 잘 만났네, 꼴 좋다라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정수와 행복하게 잘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선아와 한용주는 만난 지 5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최선아는 한때 제가 신혼집으로 들어갈 뻔했던 그 비싼 주상복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비싼 집안을 채우기 위해 고가의 혼수들을 채워 넣었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최선아와 한용준의 얘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수와 예쁘게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정수의 사업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매달렸던 AI 기술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대형 IT 기업에서 거액의 투자까지 받게 된 것이죠. 뒤늦게 정수의 성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포즈를 받았고 둘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다른 친구에게서 최선아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최선아가 한용준과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너 최선아 소식 알아?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애 낳고 잘 살겠지 뭐. 아니야. 최선아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이혼 준비한대. 이혼 준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준비야? 야, 네 전 남친 말이야. 최선아가 뺏어서 결혼한. 그 남자 완전 알거지 사기꾼이나 다름없더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선아가 그렇게 자랑질해댄 그 주상복합 있잖아. 리버팰리스. 그걸 그 남자가 해오긴 했는데 다 대출이었다며? 완전 풀대출. 뭐라고? 집 해온다고 하니까 최선아는 신나서 안에 엄청 고가의 혼수 넣은 거 알지? 걔네 부모님이 빚까지 내서 그거 해줬잖아. 맞아. 인테리어만 해도 1억 들었다더라. 혼수 다 합치면 말도 못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한용준이 그거 풀대출로 산 거래. 그러니까 같이 갚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 풀대출로 사놓고 그걸 지가 집 해온다고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너도 몰랐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아파트가 집이 얼마짜린데 풀로 대출을 땡겨서 샀다니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집을 샀대? 집만 그런 게 아니더만. 그 차도 완전 대출이고 그 남자 빚이 엄청나다던데. 알고 보니 그 사업도 잘 되는 거 전혀 아니고 빚잔치라며. 정말? 그 남자하고 다니는 거 쓰는 거 다 빚이었대.
일반 은행에서 안 되니까 사금융도 땡겨 쓰고 그랬다던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그 허울 좋은 모습이 사실은 다 빚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였던 겁니다. 해온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그 집도 풀대출, 그것도 사금융까지 끌어쓴 대출이고 차며 옷이며 그 모든 게 전부 빚으로 휘감고 있었던 거죠. 최선아는 그것도 모르고 친정에서 빚까지 내서 비싼 혼수품 다 해주고 인테리어까지 해주고 결혼했던 거고요. 그 사실을 알고 둘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사기꾼이네 꽃뱀이네 하며 서로를 비난한다고 합니다. 최선아도 솔직히 빚 많았잖아. 필라테스 센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센터 내놨다더라. 둘이서 돈 때문에 죽자구나 싸운대. 선아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한다더라. 게다가 정수 씨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 내 남친? 그렇지. 그거 알고는 며칠 밤낮으로 울고불고 난리였다더라. 자기가 5년 동안 기다렸을 땐 지질이 궁상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대박 터졌다고. 너만 좋은 꼴 났다고. 배 아파서 죽을라 그래.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용준이 돈 많은 줄 알고 친구 남친이고 뭐고 가로채서 뺏었는데 알고 보니 완전 빚밖에 없는 개살구잖아요. 영양가 없다던 정수가 진짜 알토란 같은 남편감이었고요. 그래서인지 최선아는 이혼하는 와중에도 정수에게 연락해서 그립다느니 후회한다느니 찝적댔다고 합니다. 정수는 다시는 연락 말라고 했다는데 다른 번호로까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연락이 왔고 정수는 스피커폰으로 저까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수야, 나 선아야. 내 번호 차단했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너 많이 보고 싶다. 우리 5년 사귀는 동안 참 좋았잖아. 나 그때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 네가 참 괜찮은 남자였는데 왜 몰랐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처량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교활한 계산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아야, 정수야. 애는 잘 크고 있지? 어? 한용준이랑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었잖아. 어린 아기도 있는데 이렇게 전 남친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애한테 안 미안해? 그 말에 최선아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5년 동안 우리 잘 만났지. 근데 그 마무리를 네가 어떻게 했어? 네 말대로 영양가 없는 나 버렸잖아. 네가. 버린 게 아니고 뭐든 상관없어. 너랑 나랑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래도 너한테 고마운 건 있어. 네 덕분에 그냥 친구였던 예진이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나도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야, 예진이 걔 진짜 별로야. 계산적이고 한용준 개털인 거 알고 나한테 떠넘긴 거야. 하면서 없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수는 조근조근 팩폭을 했죠. 예진이는 네가 아니야. 그렇게 사람 계산하고 따지면서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뭐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좋게 받아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경찰 신고할게. 네가 그때 나 신고하려고 했듯이 나도 똑같이 신고할 거야. 알았지? 정수의 말에 최선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수는 그 번호까지 차단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정수와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였던 최선아는 눈앞의 욕심 때문에 진짜 보석을 버리고 겉만 반짝이는 유리 쪼가리를 주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유리 쪼가리가 보석인 줄 알고 애지중지했는데 이제 지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쓰레기를 주운 거구나 라는 것을요. 최선아의 불행을 비웃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너무 비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제 곁에 있었던 진짜 소중한 인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더 나은 일이, 더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